제 얼마 전에 쓴 미술 보자기에도 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저는 1993년 1월에 연합통신이었죠, 지금은. 지금 이름은 연합뉴스입니다만, 연합통신의 사진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현장에서 온갖 행사를 좀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사진부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5년 현장 사진 기자 생활 중에서 상대적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를 많이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네 분의 대통령을 현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취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도 나오고 이 강의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될 텐데요.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버킹엄궁,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접견하기 위해서 그 버킹엄궁을 방문했는데 그 대통령 취재는 특히 현장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길게는 3시간 전, 짧게는 30분 전에 도착해서 다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버킹엄궁 접견실에 갔더니 그 책에도 제가 일부러 그 사진을 넣었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유럽의 서양 회화가 잔뜩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미술에 대한 미염자도 관심이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념사진 찍기에 너무 좋은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보고 야 빨리 기념사진 하나 찍어줘. 이렇게 해서 기념사진만 찍고 작품들을 하나도 안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딱 1년 후인 2014년도에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이탈리아 밀라노를 갔어요. 밀라노에서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밀라노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게 벽화인 줄 모르시는 분 많죠. 최후의 만찬은 뭐 좀 전문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템페라라고 기법으로 그린 벽화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벽화를 보러 가는데 저는 그게 벽화인지도 몰랐고 이 밀라노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렵게 후배가 아주 운 좋게 예약을 성공을 해가지고 요즘은 더 인기가 높아져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지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혹시 밀라노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은 대충이라도 예약을 해 놓으시면 많은 기회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렵게 바로 그 다음날 첫째 8시 30분 들어가는 입장표를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벽화인지도 모르고 갔더니만 이렇게 기다렸더니만 시간이 되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10명만 딱 집어넣더라고요. 예약이 된 사람들. 그리고 문이 닫혀요. 그러고 나니까 이 폐쇄된 공간에 최후의 만찬이 걸려 있는데 제가 그때 그 그림을 보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책에는 영혼의 떨림을 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이라고. 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싹 드는 순간에 양쪽에 그 감시인이 2명 딱 배치되어 있거든요. 감시인이 바로 나한테 달려오더니만 딱 너 포토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주 핸드폰으로 그냥 후레쉬 없는데 찍으면 안 되냐니까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된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찍는 것 같아요. 갔다 온 사람 페북에 올린 거 보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미술 작품은 후레쉬를 켜지게 되면은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작품에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후레쉬만 터뜨리지 말고 웬만하면 다 찍게 하거든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후레쉬만 터뜨리지 않으면 아주 가까이 건져서 막 찍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때 못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나왔어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제 동료가 6명이 다 사진기자였거든요. 딱 나와서 딱 보니까 내가 제지되는 순간에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앵글로 다 찍었더라가지고 야 역시 너희들은 내 후배들 맞다. 역시 사진기자구나 하는 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가지고 2014년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뭐 교양인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람이라면 미술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구나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해외 출장은 엄청 다녔습니다. 청와대를 많이 출입했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든 1년에 최소 6회에서 7회는 해외에 나갑니다. 많이 나가면 10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고, 관심이 있고 나서도 미술관, 박물관에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술관에 직접 가서 직접 작품을 본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14년 이후로 지금까지 주로 미술 교양서를 통해서 미술에 대한 심미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림 도판으로 많이 보고 이 그림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고 이 그림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고 등등.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350권 정도 읽었습니다. 미술 관련 서적을. 목표는 한 최소 500권, 앞으로 한 150권은 더 읽어야 하고 지금 목록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고, 그리고 미술에 대한 이점도 많이 알게 되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저 미술보작이라는 책도 쓰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런 강의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이 이 미술 감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미술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물론 음악도 집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막 들을 수 있지만 음악은 상대적으로 이 좋은 음향 시설이 돼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들어야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그런 지적인 담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술은 도판만 좋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 작품을 보지 않고 인쇄만 잘 된 책을 통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그 예로 하나 이 그림을 먼저 제 첫 서두로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뭐 아주 유명한 그림은 아닙니다. 러시아 출신 이반 아이바조프스키라는 사람이 그린 9번째 파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을 남기고 간 사람이에요. 6,000점 정도를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6,000점 중에서 반 이상이 바다를 그린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바다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그 6,000점 중에 반이라 그러면 약 3,000점을 바다를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9번째 파도. 이 그림을 제가 꼭 예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감명을 느낄 수 있다는 예를 드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미술사학자인 제임스 엘킨스라는 사람이 그림과 눈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은 미술사학자로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음악을 들으면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 많은데 왜 갤러리에 가면은 우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책을 썼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미술에 대해서, 미술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를 꼽은 게 이 사람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갤러리의 환경이 문제다. 밝고 북적거리고 오래 볼 수 없고 그런 이유로 암만 좋은 작품 앞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응시하면서 미술에 대해 빠져들어서 영혼의 떨림을 얻고 눈물을 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갤러리에서 자기는 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갤러리의 환경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확대시켜 나가냐면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명화들이 많이 도난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는 그림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까지 상상을 하냐면은 그렇게 도난 당한 작품들이 어쩌면은 진짜 유명한 부호의 지하실에 있을 것이다. 가지고 그 부호는 한 번씩 지하실에 내려가서 몇 시간 동안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얻고 공감도 얻고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 작품이 제가 직접 본 이 그림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구경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굉장히 유명하고 관람객이 많은 박물관이에요. 직접 가본 사람들 얘기들을 보면은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람이 북적이는 데서 이 그림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본다고 해도 감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거려요. 자,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밝네요. 여기, 이 정도면 뭐 조금 더 낫습니다.
이제 이 9번째 파도라는 게 뭐냐면요. 바다에서 폭풍우가 칠 때 제일 위험하고 치명적인 파도가 9번째 치는 파도라 그래요. 이 8번째 파도까지 견뎌냈더라도 9번째 파도에서는 이 작은 배이라면은 거의 다 거대한 파도 속에서 죽기 십상이라고 해요. 9번째 파도가 오기 직전에 이미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배에는 죽어서 널브러진 사람도 있고 마지막 희망을 거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 먼동이 트는 바다에 9번째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한 사람은 빨간 수건을 흔들고 있어. 그래, 내가 죽을지 모른지언정 마지막까지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겠다. 나는 그냥 죽진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 책에도 제가 인용을 한 게 있는데요. 노인과 바다라는 해밍웨이의 책에 보면요. 그 산티아고라는 어부가 그 청새치를, 거대한 청새치를 낚았지만 상어한테 다 뜯기고 뼈만 남고 오잖아요. 거기서 청새치하고 싸우면서 그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겠다. 저는 이 그림에 저 빨간 수건을 흔드는 사람이 딱 맞는 말이라고 봐요. 패배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한테 이미 자기 스스로 싸워서 지겠다는 그런 뜻이고, 파멸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빨간 수건을 흔드는 저 사람은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내가 비록 조금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더라도 이런 의지를 담은 그림이라고. 그래서 저 그림에 처음에는 그냥 색이 예쁘네, 아주 그 여명의 색을 잘 표현했네라고 하다가 자세히 응시하고 이 그림의 배경이라든가 이 이반 아이바조스키라는 사람의 생애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었던 화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알고 나서 이 그림을 이제 또 다시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그 이후로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인간이 자연을 품기도 하고 자연과 합의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연과 싸우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생각이 나고 한 인간의 자존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뭉클합니다. 뭉클하고 싶을 때는 일부러 이 그림을 찾아서 봅니다. 그게 이제 미술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그림 한 장이 주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직접 가서 이 그림 앞에서 섰다면은 과연 제대로 된 뭉클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 북적거리는 사람에다가 특히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료나 가져가고 갔더라면은 야, 뭐해, 빨리 가자. 뭘 그래, 오래 봐. 뭐 이렇게 해서 남들 같이 간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해서 오히려 깊은 감상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저는 책에서 요 그림을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접했을 때 이 그림을 거의 뭐 반복적으로 다 합치면 1시간 정도 계속 바라봤어요. 야, 이 그림 기가 막힌 그림이네. 많은 뜻을 품고 있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술은 물론 꼭 반드시 직접 봐야지 그 그림의 가치나 그 그림이 내포한 그런 붓질, 독특한 그런 붓질을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직접 보면은 아주 가까이서 유럽 박물관의 좋은 점은요, 유럽이나 미국에 제가 서양화를 박물관에 가본 데에는요, 내가 가본 데는 진짜 이렇게 바로 코앞에까지 이렇게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해도 뭐라 안 그래요. 사진도 마음대로 찍고. 다만 제가 한번 그 LA에 있는 게티 미술관에 갔을 때 한 7, 6살 때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도 안 된 애가 그 그림에 갑자기 다가가니까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저기 구석에 있던 감시원이 서 그림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하여튼 그림을 좀 쉽게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세밀한 붓질을 볼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고흐 그림이 그렇습니다. 고흐 그림은 이 도판으로 보는 거하고 달리 직접 봤을 때는 가까이서 보는 거, 조금 떨어져서 보고, 저 멀리서 볼 때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작품은 책을 통해서 혼자서 어둠 속에서 감상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부터 꺼냈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뭐, 원래는 한번 쭉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바로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최근에 찍은 여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의도 야경을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어떤 노동자 일자리를 구하는 이 구로동에 가면은 새벽 인력 시장이 있잖아요. 아주 추운 겨울에 새벽 인력 시장에서 자기가 그날 일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노동력을 파는 사람이 일자리를 결국 구하지 못했을 때 저렇게 담배를 피면서 담배 연기를 푹 뿜어내는 모습인데요. 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뭐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런 걸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제가 강의 때 간혹 얘기하는데요. 기가 막힌 운이 작용한 사진입니다. 저기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하늘 위에 큰 저렇게 낫달이 떠 있었어요. 근데 국군의 날 행사 리허설을 하느라고 공수부대원이 낙하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 사진 기자가 연속 셔터로 드르륵 찍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됐어요. 아주 운이 좋았던 경우인데, 그리고 제목을 아주 잘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기자협회에서 주는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요. 제목을 달 위를 걷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사진입니다. 요거는 같은 달을 찍었는데요. 요거는 찍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6월 달에 브라질의 사진 작가인 레오나르도 센스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3년을 연구했다고 해요. 네, 3년을 연구해서 달의 위치, 그 다음에 예수상의 위치와 어떻게 결합되는지 3년을 연구해서 딱 저런 장면을 예수상, 리오데 자네이루의 예수상 위에 보름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달을 어깨 위에 메고 있는 것처럼 촬영에 성공했는데요. 그나마 3년을 연구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찍을 수 있는 날이 올해 6월에 딱 이틀이 있었대요. 첫날 갔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달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운 좋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이 좋았죠. 그 다음날 날씨가 맑은 덕에 이 사진을 3년을 기다리고 공부했던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또 그림 같은데요. 이것도 사진이고요. 촛불 시위 때 이 위에서 서울광장에 모인 군중의 촛불을 그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 옥상에서 위에서 내려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다르게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슬로우 셔터로 철컥. 보통 카메라가 셔터가 닫히는 시간이 촥 이렇게 찍힙니다. 연속으로 찍으면. 근데 이거는 한 장 눌렀을 때 철컥 찍히는 거. 슬로우 셔터라고 그러고 패스트 셔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여튼 셔터 스피드를 천천히 하니까 그 천천히 동안에 열린 모습이 다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촛불이 행진을 막 시작하는 순간에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촛불이 스르륵 움직인 것 같은.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제목을 잘 붙였어요. 썩난 촛불.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좀 인상 깊은 사진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포츠 사진에서 이 스포츠 사진은 500분의 1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넣어야지 전기 동작으로 찍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찍어보니까 뒤에 스피드 스케이트 하는 이 선수들 뒤에 이 배경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저분한 걸 갖다가 조금 다르게 찍어보자 해서 슬로우 셔터로 놓으면서도 이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찍어야 돼요. 이런 걸 뭐 전문 용어로 팬닝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슬로우 셔터 플러스 딱 움직이면서 찍으면은 이렇게 뒤에 간판이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같이 마치 미술에서 붓질하듯이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뭐 요거 설명드려요? 요거는 아까 그 그림, 요거는 사진의 평면성, 아까 달 위를 걷다처럼 사실 공수대원과 달은 수만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같은 경우에요. 어떤 서울의 한 공원에 이런 조각이 설치됐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조각을 여러 각도로 찍다가 저 멀리에 있는 남산타워가 보이길래 일부러 남산타워와 이 조각상을 좀 유머 있게 표현하고 싶어서 한때 사진기자들 사이에서는 똥침 사진이라는 이렇게 일부러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진의 평면성, 어디 마치
한 평면, 2차원의 한 평면에 찍히지만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효과. 요거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요. 북유럽을 대표하는 빛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이렇게 독서하는 여인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런 빛을 아주 잘 표현해 나갑니다. 덴마크의 화가인데요. 이 덴마크의 화가들은 빛을 굉장히 좋아하고 빛을 아주 소중하게 그린 화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덴마크가 빛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북구에 빛을 우리나라처럼 아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을 좋아하는 화가의 경우죠. 요거는 또 역시 사진입니다. 예. 요게 뭐냐 하면요. 비 오는 날 스케치를 한 사진인데요. 어떻게 찍은 거냐 하면은, 핸드폰으로 찍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진 렌즈 중에서 접사 렌즈라고 있어요. 접사. 아주 가까이 이렇게 가서도 초점이 맞는 렌즈가 있는데요. 접사 렌즈를 끼운 다음에 자동차 차창에 비가 와서 이렇게 차창에 이렇게 빗물이 고여 있는데 그걸 접사 렌즈로 들여다보니까 빗물 안에 산까지 초점이 맞는 경우예요. 그랬는데 뒤에 빨간 우산을 쓴 사람이 쓱 지나갈 때 탁 찍은 거예요. 바로 자기 뒤에 지금 빨간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배경이 붉죠. 그거는 자기 뒤에 빨간 우산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간 우산을 쓴 사람이 거꾸로 맺혀서 이렇게 방울방울 다 맺혀서 찍힌 겁니다. 이거는 소양강 상고제 사진이고요. 이거는 우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물속에 비친 나무들의 모습인데, 예? 아, 예, 예. 장소를 잘못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치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붓질한 것처럼 그냥 사진에 특별한 작업을 추가로 한 게 아니에요. 요거 역시 차 안에서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이번에는 차 밖에 아까는 창 밖에 찍은 거고요. 차 안에서 비 오는 날 스케치한 사진이에요. 차 안에서 이제 물이 주르륵 이렇게 맺힐 때 앞에 저렇게 좀 약간 화려한 우산을 든 사람 지나갈 때 탁 찍으면요. 사진이 마치 이처럼 유화처럼 또는 수채화처럼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 역시 사진인데요. 판교에 있는 네이버 빌딩 거기에 물에 반영된 모습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요거 역시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네, 토담집을 이렇게 찍은 거고요. 요거에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데요. 요거는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네, 리처드 에스테스라고 미국의 한때 미국의 추상 미술이 굉장히 유행할 때 오히려 나는 극대화된 구상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극사실주의라고 그래요. 완전히 여기 이런 부분이라든가 전부 다 보면은 이게 과연 그림일까 싶을 정도로 이 리처드 에스테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거 역시 최근에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작가가 카메라를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툭 찍은 겁니다. 쇼윈도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빨간 거 요거는 자동차의 불빛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그때 비친 색이 마침 노란 황금빛 같은. 여러분 클린트의 황금빛. 클린트 그림 아시면은 딱 클린트가 떠오르는 사진입니다. 이거 역시 사진이고요. 망원 렌즈,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할 때 망원 렌즈를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돼요. 이건 당연히 사진인데 멀리뛰기에서 선수가 착지하는 순간을 저렇게 미적으로 잘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역시 사진이고요. 예. 저렇게 빛이, 탐조등의 빛이 배와 달을 동시에 비치는. 사실 이 위에 지금 이 비치는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에서 이렇게 배를 참조정으로 비췄는데 마침 운 좋게 저렇게 조석달하고 같이 걸린 경우죠. 이건 아까 리처드 에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역시 그림입니다. 요거는 그림 같은데 사진이에요. 그냥 아스팔트 찍은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스팔트를 찍은. 요거는
오늘 오신 제가 초청해서 오신 조남경님, 지금 한참 아마추어 사진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아마추어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바다에 그냥 잔잔한 물결을 이렇게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마치 그림처럼 잘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역시 그 상암동에서 열린 그 갈대 쇼 하는 그 장면을 찍은 거고요. 이거 역시 사진인데요. 그 대보름날 이렇게 지불놀이 하잖아요. 지불놀이 하는 거를 갖다가 지불놀이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 친구가. 이걸 갖다가 좀 아까 말했던 슬로우 셔터를 기법을 이용해서 빛이 막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드론으로 찍은 작품인데요. 사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겨울에 얼어붙은 한탄강 모습이에요. 이것도 역시 겨울에 얼어붙은 강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또 최근에 뭐 전시회까지 했으니까 이제 아마추어는 넘어선 사진 작가, 아마추어 시작해서 이제는 그 사진 작가 대열에 오른 분이 찍은 사진인데요. 자, 낮에 이 사람은 한동안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 중에서도 수평선만 천착을 했어요. 수평선만 계속 해외든 국내든 수평선만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의 작품 보면 아주 좀 독특한 사진이 많은데요. 그냥 낮에 양양에서 찍은 바다예요. 수평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찍고 굉장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내가 바다를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같은 장소에서 또 찍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밤에 찍은 수평선입니다. 같은 장소고요. 이거는 혹시 누구 그림인 줄 아세요? 금방 보여드렸던 이 작품하고 비슷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작품은 지금 호암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김환기 선생의 작품입니다. 참고로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김환기전은 17,000원이나 하지만 꼭 가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사진과 그림을 섞어서 주로 사진 위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림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이 포함이 안 된 거였어요. 그림의 목적은 오로지 우매한 민중을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벽화. 그냥 성당이나 교회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의 일생을 딱 그림 하나 보는 순간, 그때는 유럽의 99.9%가 문맹이었거든요. 성당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당에 왔을 때 엄숙한 느낌을 받아야 되고 숭고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육용으로 그냥 그리면 돼요. 예수의 행적이나 활동을 갖다가 딱 봤을 때, 저거는 예수가 산상수훈하는 장면이구나. 저거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구나 등등. 근데 르네상스 때부터 사람이 미술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인본주의로 서서히 바뀌잖아요. 그죠? 인본주의로 바뀌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책에도 썼지만요. 인본주의가 생기려면은 사람이 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목숨도 생각 안 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귀하네? 이게 시작이 사실은 뭐였냐면요. 1380년대인가 40년대인가 유럽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럽 인구의 거의 많게는 2분의 1이 죽었습니다. 패스트. 네. 패스트가 들어와가지고 뭐 통계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은 심지어는 유럽의 2분의 1이 죽었다고까지 봐요. 작게 봐도 5분의 1이 죽었다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중세 때 농노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농사도 짓는 사람, 뭐 물건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워낙 나가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귀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역사적인 불운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선점 쌓여다가 약 100년 후에 그게 르네상스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그렇게 교육용으로 시작된 게 사람이 귀한 줄 알다 보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모든 예술, 문학까지 포함해서 다 사람 인본주의가 서서히 다 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술에도. 산업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에도 인본주의가 섬에 들어가는데 그 인본주의가 섬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술도 드디어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얼만큼 잘 재현했느냐. 눈앞에 있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얽히게 잘 재현하는가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발명한 게 원근법이에요. 이 그림이 1428년에 이탈리아의 마사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원근법이 가장 당시에 잘 구현된 작품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더라도 저렇게 평면, 2차원 평면에 마치 3차원의 세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벽화인데 처음에 딱 걷어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림이야 하고 막 의심스러워서 막 만져봤대요. 뭐 속에 파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깊이가 워낙 있으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2차원 평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도 이렇게 진짜처럼 이렇게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에서도 이제 드디어 진짜처럼 재현하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색을 잘 쓰고 원근법을 잘 적용하고 명암법을 잘 적용하고 단축법을 잘 적용하고 이런 예술적 가치가 사람들이 막 화가들이 막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제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안락해지니까 화가들이 막 노력을 한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사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진이 발명된 이유는 탁 누르면 똑같이 찍히잖아요. 하나도 변함없이. 그래서 사진도 제일 처음에는 중요한 가치가 재현이었어요. 얼만큼 재현을 잘했냐. 진짜처럼 요걸 갖다가 얼만큼 내가 요 2차원의 평면에 사진으로 잘 담냐. 근데 미술이든 사진이든 점점 더 재현을 넘어서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내 감정을 담으려고 하고 내 의지를 담으려고 하고 내가 거기에 그림 한 장, 사진 한 장에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담으려고 해요. 그게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탁 찍는 재현을 넘어서서 표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대 미술이 추상주의로 간 거예요. 추상미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서울에서도 열리고 하는 전시회 가보면은 뭐 이상하잖아요. 뭐 이게 뭔지 뭘 그린 건지 조각의 경우에는 뭐를 만든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주눅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걸 그리거나 만든 사람은요, 자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속된 말로 이상하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추상주의 화가들이나 작가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그렇게 느낌이 와서 이렇게 그렸지만 내 작품을 보는 사람은 나처럼 와서 개개인이 알아서 느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자꾸만 이게 작가의 의도가 뭐지? 이건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고 만든 거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디 우리 집 앞에 막 안 치운 쓰레기 쌓아놓은 거 그린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표현한 것을 느끼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재현한 경우에는 달라요. 서양 미술에서도 재현을 한 그림의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요. 그 신화화 혹은 역사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 역사의 한 장면을 그렸거나 신화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은 이 사람이 누구고 왜 여기에 공작이 그려져 있고 왜 여기에 삼지창이 그려져 있고 이걸 도상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신화를 그렸을 경우에 삼지창이 그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포세이돈이고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옆에 공작이 그려져 있으면 무조건 그 여자는 헤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상학이라고 하는데 정답이 다 있어요. 신화하고 역사와의 경우는. 역사의 한 장면을 그렸으면 이 사람이 어떤 왕이고 이 사람이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무슨 사건을 마무리하는 거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진도 탁 찍었을 때 이 회의하는 장면은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어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술이든 사진이든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정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든 화가도 그때의 느낌대로 그렸듯이 보는 사람도 자기의 느낌대로 감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잭슨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그 추상 표현주의를 읽은 잭슨 플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그냥 집단에는 이런저런 선배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다가 이 바닥에 캔버스를 이렇게 놓지 않고 바닥에 이제 캔버스를 잠깐 놓고 지나가다가 실수로 자기 그 물감통을 자기가 차버리게 돼요. 물감이 확 캔버스에 쏟아집니다. 아, 참 망했네 하고 딱 치우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것도 뭔가 작품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잭슨 플록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됐는데요.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물감을 막 뿌립니다. 액션 드로잉이라 그래가지고요. 액션 페인팅이라 그래가지고 액션 페인팅 기법으로 막 느낌대로 그때 느낌이 오는 대로 물감을 막 이 색 저 색깔 막 뿌려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을 창출한 거예요. 추상화가를 미술사에서 추상화라 완전 추상을 처음으로 그린 사람을 누구로 얘기하냐 하면은 저기 칸딘스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좀 헷갈리네. 하여튼 그 사람이요 추상화를 결정적으로 완전 추상화를 도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추상화가 아닌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산책을 나갔다 왔어요. 산책을 나가 사이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 그림을 거꾸로 놓았던 거예요. 산책을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리지 않은 그림이 놓여 있거든요. 저거 누가 그렸지? 저게 뭐지? 하고 희한하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자기가 그린 그림이 거꾸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해가지고 결국 완전 추상, 자기의 느낌을 완전히 대입해서 그린 완전 추상화를 처음으로 그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원근법을 가장 잘 구현했던 원근법을 설명할 교본이 되는 그림입니다. 화가는 그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덜란드의 마인데르트 호메마가 그린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나무라든가 길이라든가 주변이라든가 하늘의 저런 모습이라든가 이게 가장 원근법의 마치 교과서처럼 구현을 한 거예요. 이거 원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미술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 그림을 꼭 따라서 한 번씩 그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배 위에서 매화를 보다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제가 이제 갑자기 동양화로 넘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동양화에는 원근법이 없어요. 동양화에 원근법을 적용시킨 그림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동양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원근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발명하지 못했냐? 아니랍니다. 원근법을 잘 알고 있었대요. 그러나 동양화는 산수화를 그리든 인물화를 그리든 원근법을 무시를 하고 그랬어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왜 그럴까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래요. 자, 산수화라든가 풍경화를 그릴 때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 캔버스를 딱 놓고 한치도 어긋나면 안 돼요. 자기가 캔버스를 딱 그리는 요 중심이 여기서 딱 잡는다면은 요 위치가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요 위치를 중심으로 원근법을 이렇게 드로잉을 해서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화면을 자기가 지배를 해야 돼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화면과 그리려고 하는 자연이든 뭐든 대상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배하고 분석하는. 그래서 서양은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제국주의가 발달했다고까지 확장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양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게 미술의 원근법의 발달한 이유까지도 서양 사람들의 그런 지배, 분석 이런 게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데 동양은 고래로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지배하려거나 분석하려고 하는 게 잘 없어요. 자꾸만 통합하려고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요.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연하고 나하고 자꾸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교도 그렇고 특히 노장 사상은 자연을 나와 합의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세상이 전 세계가 험악해질수록 동양 철학이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는 분석하고 지배하고 쪼개고 이거는 이제 싫은 거예요. 동양 철학에 자꾸만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인도 철학이나 중국 철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자연하고 나하고 대상하고 자꾸 합치려고 하기 때문에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이런 500년 동안 아까 보여드렸던 마사초의 그림,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흘러 들어왔던 500년가량 서양화를 지배했던 그림이 서양에서도 서서히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법을 파괴하기 시작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인상주의의 선구자라고 하는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이 작품을 많이 서양화의 전통적인 문법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1번 평면의 파괴라는 평면의 파괴. 이 그림이 발표됐을 때 화가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했습니다. 유명한 작품은 지금 보면요. 발표 당시에서는 다 조롱당했어요. 대표적으로 이 그림도 그랬는데요. 피리 부는 소년은 잘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윤곽선을 뚜렷하게 그린 작품은 드물었습니다. 사람을 그릴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피리 부는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카페에서. 항상 그 이전의 그림은 뒤에 배경을 제대로 그렸기 때문에 숲인지 카페인지 어떤 집안인지 벌판인지 이게 드러나게 그렸는데 여기에는 그냥 평면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저런 어떤 무채색에 가까운 색깔로 썩 칠한 다음에 소년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없고 그냥 소년의 동작도 소년도 어디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어디 섬에 자연이나 어떤 배경에 섬에 있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평면의 파괴를 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에두아르 마네는 평면뿐만 아니라 후기 작품에서 시점도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마네의 그림인데요. 폴리 베르제르 술집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이 폴리 베르제르라는 게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파리의 유명한 쇼도 하는 카페였어요. 여기 보면 다리만 보이죠? 이게 지금 이 큰 카페에서 이 서커스를 하는 사람의 다리입니다. 요렇게 다리만 몽탕 잘리게 그린 것도 굉장히 독특하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여급이 이렇게 계속 죄한 눈으로, 힘 빠진 눈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뒤에 뭐냐 하면은 뒤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에 이렇게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쭉 보이는데 거울에 여급이 보여요. 뒷모습이 거울이니까. 근데 이 거울에는 여급하고 여종업원이 이야기하는 신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신사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시점을 그냥 존재하지 않는 신사를 그린 것이기도 하고 이 여급은 아까 말했던 원근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석, 지배, 하폭을 지배하는 여기에서 그렸다면은 신사가 실제로 있었다면은 신사하고 하는 모습은 내가 여기에 서서 각을 재서 그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림의 한 점에서 화가가 화면을 지배하지 않고 옮겨다니면서 지배한 시점을 다르게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그냥 그림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림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논의를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인상주의 화가였던 그 모네라는 사람은 형태와 색을 이렇게 파괴해버려요. 알다시피 모네는 말년에 지베른이라는 집에서 그 정원을 일본식 정원을 꾸며놓고 수련 연작만 해도 200점 이상 그렸거든요. 이것도 수련 연작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수련이 있고 그 뒤에 연못에 물이 있고 하지만 뭐 추상화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형태와 색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기법을 모네가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폴 세잔의 너무너무 유명한 정부라 사과와 오렌지라는 건데요. 이거 역시 시점을 파괴했어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한 시점에서 내가 정해진 요 각에서 그린 게 아니라요. 어떤 대상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어떤 대상은 그냥 내가 딱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그리고 어떤 대상은 약간 옆으로 간 위치에서 그린 모습.
어떤 대상은 오른쪽으로 간에서 바라본 모습, 이걸 다 한 그림에 섞어서 그렸어요. 그리고 이 폴 세잔은 그림을 굉장히 오래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그림도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5년인가 걸려서 이렇게 그렸대요. 그리고 이 세잔은 사과를 유통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폴 세잔의 사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사과를 이렇게 많이 그렸냐 하니까, 사과는 잘 안 썩어. 그래서 사과를 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세잔의 사과,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사과가 뭐죠? 이브의 사과죠. 그죠? 사과인지는 성경에서 의져 있지 않지만 사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과가 보통 뭐로 꼽죠? 뉴턴의 사과. 그리고 그 사이에 저기에 가끔 언급되기도 합니다. 윌리엄 텔의 사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과가 뭐겠습니까? 스티븐 잡스의 사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술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세잔의 사과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잔은 사과와 오렌지를 소재로 해서 정물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그 세잔의 정물화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많은 후배 화가들이 세잔의 정물화를 많이 따라하면서 결국 모더니즘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주는 책자, 이제 이 도산에 대한 소개 책자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사과와 오렌지, 그러면 우리 또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되니까 검색도 하고 해봤어요. 그 오렌지 하나를 따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오렌지를 따는 모습 이렇게 몇 장의 사진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도산이 사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1938년에 돌아가신 거를 사실은 최근에 알았어요. 나는 그 해방 직전에, 해방까지 못 봤다는 거는 대충 어렴풋이 알았고, 해방 직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0년대도 되기 전에 193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해는 몰라도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신 해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외우지 하다가 화투에서 제일 좋은 게 38광땡이잖아요. 네. 38광땡을 떠올리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화투에서는 좋은 거지만 안창호 선생한테는 좋지 않은 해로 외우기 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사실 제가 최근에 안 거 말고 제가 LA 여행을 갔는데요. 여러분 LA 여행 가신 분 중에서 버스 여행 하시거든요. LA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사이에 그 농촌 마을인 니들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니들리라는 마을에 대해서 아세요? 니들리에 가면은 한 호텔에는요, 이승만과 안창호 선생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해가 어떤 호텔에 가면요, 지금도 이승만, 안창호를 하는 명패가 크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호텔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니들리를 지나가면서 제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요, 김호, 김형선이라는 사람, 김호, 김형순이라는 사람,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안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LA에서 리들이라는 마을에서요, 하와이에서 대거 쫓겨나다시피 노동력이 필요해서 캘리포니아로 우리 한인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척박한 데 와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다가 이 김호, 김영순이라는 사람이 형제상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는 한인의 특유의 창의력과 독립성을 끌어내가지고 세계 최초로 작물 하나를 수확을 성공을 합니다. 접붙이기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이승만 선생과 안창호 선생이 동시에 독립자금을 요청을 했는데 이 김호, 김형수는 이승만한테는 안 주고 안창호한테만 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한테 되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김호, 김형순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만든 작물이 뭔지 아세요? 털없는 복숭아, 천도복숭아입니다. 네. 천도복숭아가 처음으로 성공한 거는 여기 니들이라는 마을에서였어요. 그걸 만들어내니까 미국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사먹기 시작해서 떼돈을 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잔의 얘기를 이어가면은, 세잔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이게 이제 세잔은 그 고향 마을에서만 그림을 그렸어요. 파리에 나가서 좀 유명해지려고 파리에 몇 번이나 갔는데 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다행히 세잔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고향에서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고향 마을에서 생 빅두아르 사는 산이 있는데, 이 생 빅두아르 산, 아까 오렌지, 사과 오렌지처럼 생 빅두아르 산도 수십 점을 그렸어요. 근데 1887년에 그린 그림에 비해서 1904년에 되면은 저렇게 완전히 형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꼭 저걸 갖다가 산처럼 그려야 되고 나무처럼 그렇게 꼭 재현을 해야 돼? 나는 내 느낌대로 그려볼 거야. 그래가지고 사물의 본질은 구, 원뿔, 원기둥 이 세 가지가 다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렇게 점점 더 이 구, 원뿔, 원기둥에 집착하는 형체를 자꾸만 저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계속 그림이 표현 쪽으로 향하다가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은 드디어 색까지 파괴해버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제일 그 당시에 조롱을 받았던 이유는 얼굴 때문인데요. 얼굴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부색. 피부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얼굴 자기 와이프, 앙리 마티스가 자기 와이프를 그린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냥 막 더럽게, 뻘겋게, 막 이상하게 떡칠하듯이 저렇게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롱을 받았습니다. 야수파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색상까지도 이제는 뭐 자유롭게 막 그냥 정해진 색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 여름에 나무 그러면 싱그러운 초록이잖아요. 왜 나무를 꼭 초록으로 칠해야 돼? 뭐 이런 의문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1905년에 색까지 파괴하는 앙리 마티스 이런 그림이 나온 다음에 드디어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평가받고 그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모더니즘이라는 게 현대 미술이니까요. 이 평가받는 이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이 작품을 파블로 피카소가 입체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체주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점의 파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어떤 사람을 그리되 어떤 부분은 정면에서 본 모습, 어떤 부분은 측면에서 본 모습,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섞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입체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입체주의 그러면은요, 피카소, 그리고 피카소의 친구이고 같이 그림 활동을 했던 조르주 브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입체주의의 정통에 따르는 그림은 피카소보다도 조르주 브라크라는 사람 그림이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더 잘 그렸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브라크나 피카소라는 사람이 모더니즘을 시작하면서 입체주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3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이집트 그림을 보면요. 다 그렇게 입체주의적으로 그려요. 이집트의 그 도자기에 그린 그림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을 어떤 거는 측면에 쓴 모습, 어떤 거는 정면의 모습으로 막 섞어서 그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피카소가 한때 아프리카 미술에 빠졌거든요. 아프리카 미술을 공부하다가 야, 이게 진짜 미술의 원형이 여기에 있네. 그래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친구인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입체주의 그림을 완성을 한 거죠. 그게 모더니즘의 시작이고 현대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특히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의 무조음악도 나오고 뭐 문학에서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적용한 그런 작품들이 막 나오고 막 이상한 예술 사조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미술, 음악, 문학이 나오고 막 좀 나쁘게 말하면은 막 좀 좋게 말하면 독특한 거, 나쁘게 말하면은 뭐 이상한 거, 이런 예술 흐름이 굉장히 커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자연과학도 물론 그때 발달을 했고, 그 원인을 저는 이 세 사람에서 찾습니다. 자,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어요. 인류의 대다수가 창조론을 믿고 있던 시대에 이 사람이 이걸 딱 쓰면서 인류는 원숭이에서 시작했다. 얼마나 큰 충격을 줬겠어요. 특히 정통 기독교 사회였던
유럽 사회에. 그리고 1867년에서 1894년 자본군은 3권인데요. 1권만 마르크스가 쓰고 죽었어요. 2권, 3권은 제자들이 써놓은 걸 갖다가 편집해서 마지막 94년에 3권을 발표를 했는데 자본론, 이 노동의 이 자본의 가치는 노동에 있다. 노동자가 주인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가장 큰 충격을 준 사람은 저는 프로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의식, 꿈의 세계. 여기에 정답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 시기에 이런 학자들이, 이 학자들 어떻게 보면 결과겠지만 이런 학자들의 활약과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예술에서도 사람들이 다르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다르게 보려고 한다. 아까 사진과 미술, 처음에 제가 이미지를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하면요. 다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다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저는 이 다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하는데요. 다르게 보려고 하다 보면은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이마 선생도 잠깐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교권 추락이라든가 인권 문제가 충돌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사회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충돌하고 대립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인간은 사실 타인은 이해할 수 없어요.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죠? 나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죠. 타인의 희망이든 고충이든 이런 걸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다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통해서 예술이 사진도 다르게 찍을 수 있고, 감성적으로 찍을 수 있고, 그림도 색다르게 그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뿐만 아니라 인간이 제대로 사는 아주 중요한 가치 같아요. 다르게. 왜 똑같아? 왜 쟤는 저래? 자기 자식한테도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왜 쟤는 저 모양이야? 근데 걔가 그냥 걔는 나하고 다르구나 하고 다르게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걔의 본성이라든가 걔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틀에 맞추려고 하는, 다르게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예술에서도 다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난 작품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듯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다르게 보자. 다르게 보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 강의록이요. 여기까지 한 거는 아마 제 강의 사상 가장 짧게 한 강의였는데, 이 강의록을 저는 속칭 구라라 그러는데요. 이 구라를 풀면서 긴 이야기까지 하면서 다 하다 보면요. 이 강의록이 사실은 5시간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5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요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제 첫 얘기했던 요 사진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버킹엄 접견실에서 이 좋은 유럽의 서양 미술을 보고도 그냥 하나 그린 사람이 누군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야 그림 된다, 사진 된다, 기념사진 되겠다, 빨리 하나 찍어. 그리고 요 앵글로 탁 찍고는 쳐다도 안 봤던 그 2013년 10월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제가 얼만큼 말씀에 공감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지라는 걸 통해서 미술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는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